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6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꼭 10년 전 이날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우리는 304명의 꽃같은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외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다른 대통령이 선출됐고 또 다른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세월호 선주는 사망했고 해경 관계자, 선원들 처벌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3개의 정권을 오가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게 2022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159명을 다시 떠나보냈습니다. 영화 메멘토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우리 사회가 어떤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참사를 제대로 해석해서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기억하겠다고 외치고 싸웠고 정권도 바꿨지만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월은 왜 침몰했을까요? 10년 동안 그 많은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조사하면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몇몇 뜻있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서 이 책을 냈습니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다 종합해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에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은 모래 뺏기 놀이였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막대기를 꽂고 깃발을 올립니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모래 뺏기 놀이를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마지막 모래가 빠져나가면 깃대가 넘어집니다. 마치 그런 놀이처럼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선사, 운항관리자, 선장, 선원, 해경, 이 사람들이 조금씩 어떤 사람은 배를 변형시키고 어떤 사람은 화물을 너무 많이 싣고 어떤 사람은 서류를 조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규제를 피해서 편법을 쓰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모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배가 되어갔습니다. 누구 한 명도 침몰을 시키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래를 빼갔고 마지막에 그날 10년 전 4월 16일에 마지막 모래가 빠졌고 위태롭게 서 있던 막대기, 깃발이던 세월호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례방송을 무시했고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8명 중에서 75명이 구조됐습니다. 어른들은 70%가 구조됐습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례방송을 들었고요. 잘 지켰고 심지어 카톡으로 자기들끼리 독려하면서 가만히 있으래, 우린 가만히 있어야 해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325명 중에서 75명만 구조됐습니다. 어른들은 70%, 학생들은 23%만 구조됐습니다. 당장 뛰쳐나오라고 방송 한 번만 했어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상한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고 가르치기만 했어도 목숨을 건지게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이 책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싸웠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음모론도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그리고 국정원의 음모, 앵커를 내려서 일부러 침몰시켰다, 잠수함이 부딪혔다, 아무것도 채택된 결론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회를 바꿔서 편법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국회에서 이미 처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해도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혐오의 기억이나 음모론의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기억으로 남아서 진실의 기억이 되고 실천하는 기억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형중 랩 2050 대표가요, 22대 총선 의석수를 결정적으로 가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소선거구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시솟고 있죠. 오늘 1,400원 또 찍은 것 같은데요.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가 나오셔서 이거 어디까지 오르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뭐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문제는 또 언제 푸냐.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무명님, 통일님 감사합니다. 무명님, 네, 정치 주제도 좋지만 진짜 고환율, 고유가 걱정 많이 되시죠? 오늘 뒷코너에서 홍춘욱 박사님하고 같이 이 문제 좀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형중 랩 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이게 네. 선거제도가 하여간 정치 권력이 바뀌는데 영향을 주니까 그게 나중에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오프닝 멘트로 세월호 10주년 또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우리가 혐오와 그런 이제 혐오의 정치, 또 양극단의 정치, 또 이런 참사까지도 일종의 그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그런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그 당연히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방금 이제 저희가 정책통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를 다루는 게 정책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가 그 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선거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다. 네, 요게 왜 그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선거제도 바꾸면 혐오의 정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완화시킬 수도 있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선거제도 바꾸면 정책, 경제, 정책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일단 이게 선거제 논의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통 선거제라는 것은 선거 전에
그 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선거 전에 아주 임박할 때까지 결정되지 않고 그때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아예 법적으로 논의의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선거가 있기 1년 전까지 네네.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거를 법률로서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으니까 그럼 작년 4월까지 통과를 협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게임의 룰인데 축구 경기 할 건데 뭐 골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1년 전에 정해놔야 된다. 대회 1년 전에 그랬는데 안 지켰다는 40일 전까지 정했습니다. 40일 전에 정했습니다. 룰을 예. 정했다 이런 예.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네. 지금 여당 쪽에서 이번에 네. 소선거구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사실 많이 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네. 그 논의 때문에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정책적 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동안 방송을 진행해 네네네. 왔잖아요. 오늘 형식은 조금 이제 바꿔봤습니다. 네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네. 제가 잘 맞춰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제 개혁의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 아이디어가 뭐 얘기가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 충분히 합리적인지 네.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하여튼. 굉장히 아이디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 늘상 이게 쉽지 않은 게 용어가 어려워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무슨 측면, 연동형 이런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분이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용어로 그 네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는 연동이냐 병립이냐를 따졌을 때는 병립입니다. 병립형. 네. 그리고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를 따졌을 때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네네네. 네. 중대선거구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 아이디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란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무슨 뭐 어려운 뜻일까?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투표할 때 한 사람 혹은 정당 한 정당을 찍잖아요. 네네. 이 순위를 매기자 이거예요. 네, 1등도 찍고 내가 2등으로 찍을 후보도 찍고 3등도 찍고 4등도 5등도 6등도 이렇게 찍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그게 명 찍지 말고 내 선호를 투표에 고스란히 한번 반영시켜 보자. 그러니까 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지역구에 나왔다면 네. 나는 1번 1등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다음 네. 5번이야. 네. 그다음 3번, 4번, 2번 이렇게 그렇죠. 순위를 주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세 가지 아이디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현재 최근 이슈되는 게 소선거구제니까 네. 소선거구제 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좋겠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막 볼멘 소리를 하는데 네. 이거는 합리적인 건지. 아예 자업자득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지역구 투표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뭐 4점 몇 프로밖에 안 졌다 이러면서 네. 뭐 다음 대선에도 우리 3%만 더 하면 이긴다 이렇게 누구였죠? 국민의힘 의원이 또 박수영 의원인가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은 본인이 이 소선거구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책임이 그러면서 아주 큰 얘기를- 사람이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일단 정확하게 4% 정도가 아니라 5.4% 지역구 득표율이 5.4%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비례정당 득표율은 완전히 그거는 제외하고요. 빼고, 예, 지역구에서만. 지역구에서만은 5.4% 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네. 차이가 더불어민주당은 1,475만 표를 받으면서 50.5%의 네네네. 득표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1,317만 표를 받으면서 45.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5.4% 포인트 차이인데 근데 의석수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90석, 1.8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 지역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격차가 심하게 나고 어느 정당이 당선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득표율 격차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양당의 득표율 격차가 5.9% 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제 1.8배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총 48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37개, 예, 11개를 제외한 37개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4.3% 포인트를 앞섰는데요. 네, 네, 네. 근데 28석 가운데 21석을 휩쓸었습니다. 4분의 거의 아까는 4분의 3분의 3이네요. 3분의 2보다 더 큰 그러네요. 4분의 3을 예, 휩쓴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소선거구제의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적은 득표율 격차로도 그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네, 네.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정말 그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요. 전국의 선거구가 선거구에서 뭐 다들 1% 정도밖에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한 정당이 전체를 다 석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불과 1%포인트만 차이가 난 정당, 이 차이로 진 정당은 우리가 그 진 득표 차이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의석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요. 그럴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주장을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업자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네. 이게 자업자득이고 또 예견된 일이었던 게 이미 지난 선거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서의 당선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였고 수도권을 그 어느 정도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청도도 이제 그런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부터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보다 8.4% 포인트를 앞섰거든요. 근데 당시 의석수가 163석 대 84석이라는 거의 뭐 2배 격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득표율 격차가 낮지만 그래도 의석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났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 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특히 소선거구제의 이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논의에 좀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국면이 열렸을 때 늘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웠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업자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 선거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번 선거에는 반대를 했을까요? 나 참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소선거구제의 그동안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보수 야당, 아니 보수당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양당이 혜택을 본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그 이 작은 지역구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도 지역구에서 사실이죠. 살아남은 그 소수 정당은 단 2석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 1석, 네네. 진보당 1석. 맞아요. 아, 네. 새로운 미래도 1석 있었구나. 네, 예, 그건 그러네. 아주 좀 그 의외의 사례였고, 그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지역구에서는 이 2석 정도가 네. 예, 거의 유의했습니다. 진보당은 그 연합했던 건 아니었던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마 개혁신당이 다당 체제에서 유일하게 네. 한석을 얻은 것 같아요. 무소속도 이번에는 거의 없었고, 네. 그렇죠. 그, 아예 그- 없었죠, 무소속이.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전부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예. 물론 선거에 임박하면 그 약속을 슬그머니 지키지 않는 형태를 반복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선 정도의 선거 때는 이거를 공식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번 정도의 국민의힘에게는 모멘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에 한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당시 대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정치개혁 그 공약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내건 정치개혁 공약이었어요. 이 공약이 굉장히 늦게 나왔다는 것이 아쉬워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그제서야 제대로 된 공약이 나왔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당시에는 좀 화제를 모았던 그 진행자께서 굉장히 이런 공약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것 같은데. 지방선거 기초의원은 지금도 3인 선거구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지 않아요? 네, 그걸 네. 설명드리려고 네, 했는데요. 그게, 네. 그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에게 이거를 전면적으로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 간에 그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었잖아요. 3월 선거를 치고 네, 6월 선거 네. 90일 동안 협의를 그렇죠. 거쳐가지고 6개 그 30개 선거구 지역구에서만 중대선거구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이런 게 예, 좀 6개 지역, 늘어났던 건가요, 예, 그때? 30개 선거구에서만 네, 네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번 반대를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작년 1월에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의외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또 조선일보에서도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제목 타이틀로도 뽑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얘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찬성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총이나 아니면 뭐 전원위나 여러 가지 회의체를 열어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발언은 굉장히 건조하게 논의는 했으나 뭐 그 충분히 검토는 했으나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들만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요.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의총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는지 이런 것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 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박수영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소선거구제가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우리 제도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두 분 다 부산 그리고 뭐 울산, 부산과 울산이죠. 그러니까 네.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뭐 이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좋을 게 없습니다. 공천 받을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공천 받으면 다 당선은 되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당을 드릴 이유가 없겠네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해가 이게 좀 엇갈리는 그런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영남 출신들이 수도권 포기한 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소선거구제를 반대했다는 게. 네. 아, 그렇군요. 참 씁쓸하네요. 뭐 국민의힘 물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한다는 게 그러네요. 자, 일단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윤 대표님도 윤석열 대통령 윤형중 대표님도 네.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가자고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죠? 일단 소선거구제도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있다. 사표가 된다. 사표가 된다는 거는 비례성에 비례성이 훼손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유권자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선거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네요. 유권자에게는 일단 굉장히 단순한 제도입니다.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 이해를 못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네네네. 있는 네. 아주 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중요 지적이 이 비례성 훼손 그리고 비례성 훼손으로 인해서 또 이제 소수 정당들이 지역에서 의석을 배출할 수 없다라는 점이 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저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책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를 최근의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요즘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봐도 이분들이 진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지역의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일하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인지 혹은 기초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현수막의 맞아요.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어디에 보도를 어떻게 깔았다, 어디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만들었다, 어디에 스포츠시설, 복지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게 주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특히 선거 때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서만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마땅히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히 논의됐어야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걸 자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아요. 네. 저는 작은 지역구에서만 이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을 내거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을 넓혀도 그럼 그 넓은 지역에서 다
깨알 같은 공약을 내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 얘기를 하게 되나? 지역을 물론 넓히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넓히면 작은 지역의 이해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좀 더 큰 의제를 얘기하고서도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아주 쉬워요. 기초의회 선거와 그리고 기초지자체장 선거와 광역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제의 내용과 스케일,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선거구도 물론 이제 선거제도만 바뀐다고 바로 그런 정치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국가 의제, 중요한 국회의원이 다뤄야 되는 의제를 내거는 국회의원들도 이전보다는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긴 뭐 지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다 하고 있잖아요. 양당제고. 뭐 그런데 독일은 극단적인 대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 투표죠. 전국구만 그렇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독일 한 국가도 개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스웨덴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스웨덴 의원들이 더 뭔가 국가 의제를 많이 얘기하고 논의 수준이 높은 거는 사실인 거는 같네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소수 정당들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그 연합과 협치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그 유류세 대신 그 독일의 49유로 티켓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당시의 과정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그 과정에서도 독일의 녹색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독일의 녹색당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네네네. 연정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네네네. 따라서 녹색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 선거 제도를 보면은 어쨌든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우리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한 것이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게 독일로 따지면 전국구 투표, 정당 투표 같은 건데 그렇죠. 그대로 의석을 배분했으면은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이 한 38% 되고 나머지 뭐 조국혁신당, 뭐 민주당 뭐 이런 데 다 합쳐서 뭐 60% 가까이 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겠네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뒤에 두 개 쭉쭉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병립형 네. 하고 네, 네.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그리고 연동 두 가지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그 2004년도에 중요한 제도 변화가 1인 2표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국구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다가 투표를 한 것을 지역에다가 정당에다 투표한 것이라고 반영해서 전국구 국회의원도 거기에 이제 반영시켜서 의석수를 배출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누구 그리고 비례 정당으로는 누구 이렇게 하나를 1인 2표를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당이 뭐 최근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었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른바 준연동형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실은 준연동형 제도의 가장 드라이브를 건 인물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아까 이제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보수 정당이 반대해놓고 반대 피해를 받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연동형의 역설인데요. 연동형을 가장 주장했었던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연동형이 도입되고 나서 의석수를 배출하지 못해 원내 정당에서 이제 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연동과 병립을 일단 그 단어부터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자면요. 연동은 그 병립부터 더 얘기를 하면은 병립은 아주 쉽습니다. 병립 나란히 서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구 선거, 비례 선거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비례 선거는 비례 선거의 그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연동형이라는 것은 일단 정당에게 10% 그 득표율을 받으면 지역구에서 그 의석을 못 받더라도 비례 제도를 통해서 그 10%의 의석수를 보전해 주자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의석을 원래 받는다면은 30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5석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25석의 의석을 비례 제도를 통해서 보전해 주자는 게 연동형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의 연동해서 비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연동형 제도인데요. 저는 이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연동과 병립의 논쟁을 우리가 무엇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한번 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고 병립이라는 제도가 더 국민들에게 직관적이었고 병립이라는 제도였을 때 더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당들이 그 성장해 왔었잖아요. 오히려 2016년까지 성장해 왔었거든요. 소수 정당의 싹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부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그 양당 이외의 정당들을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잖아요.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은 민주당 출신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네.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연동형 제도와 병립형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원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는 병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의석수를 조정해서 좀 더 직관적인 그런 이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당을 운영해온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이거 녹색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병립형이 더 낫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를 하자면은 선거제도가 갖춰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은 네. 아주 간단해요. 예, 어린이들에게 설명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선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린이들에게 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 아이에게 어린이한테 가서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위성정당. 예. 연동형은 위성정당을 배태하고 있다. 그렇죠. 예, 가져온다. 이거죠. 필연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설명 가능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은 거꾸로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엄청 득봤을 거란 분석도 뭐 SBS, 한국일보 이런 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설명 안 된 게 선호투표제. 네. 마지막으로. 예. 그 설명할 기회를 네,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한 표만 찍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정도 후보가 있으면 순위를 매기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거 대신에 결선 투표제를 치러요. 네네. 결선 투표제는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안 됩니다. 한 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가장 싫어하지 않는 쪽을 찍거나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가장 싫어하거나 가장 좋아하거나 보다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가운 것보다 이제는 좀 뜨뜻하거나 아니면은 시원한 정도의 선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선호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나 꼴찌를 하려는 경쟁보다 2등이나 3등을 하려는 경쟁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2등이나 3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의 선거 구도에서는 인기를 못 얻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나 정책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진보적인 순서로 얘기하자면 녹색정의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 국민의힘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으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당선될 수도 있다. 나중에 합쳐놓으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선호투표제는 일단 탈락하는 사람의 탈락하는 사람을 1위로 찍은 사람들은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순위를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넘겨도 가반이 안 되면 또 다음 그 차수로 이제 탈락하는 사람의 2순위 투표를 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호주에서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구제에 대한 이 윤영중 대표님의 생각을 들으니까 딱 이게 느껴졌어요. 아, 정말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명해 주신 건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근데 이런 정치의 변화하고 정책의 변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홍춘욱 대표님하고 같이 환율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1,400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거라고 하고요. 어떤 상황인지 국내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게 환율이 막 오르니까 저는 또 IMF 세대라서요. IMF 구제금융 때 생각이 나요. 막 환율 오르면서 나라 망한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심각하죠. 환율이 1,4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웬만하면 다 돈 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고 떠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조금 지금은 무서워하는 거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그 네타냐후가 네네네.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가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있고 또 이렇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때와 같은 또 경기 악화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지금 환율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차트는 우리나라 환율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하고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 DXY라는 게 저게 달러 가치를 뜻하는데요. 저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예, 파란 선이 달러 가치 그리고 빨간 선이 우리나라 환율인데 이제 오늘 장까지 포함하면 저기 1,400원 넘었겠죠. 아무튼 빨간 선이 저렇게 급등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 일단 1,250원에서 1,400원을 움직이니까 우리는 거의 한 20% 가까이 움직이잖아요. 20%는 안 되겠군요. 15% 움직이는데 미국 달러는 8% 움직이는 거죠. 즉 우리나라 통화의 특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방향성은 미국이 잡고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달러가 조금만 강세로가면 환율이 튀어오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규모 개방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다 개방된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내부에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강세를 가니까 와 달러 사자라고 전부 우리 시장에서 다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다. 그런데 이제 달러 강세가 출현할 때 우리 원은 더 약세다. 다른 선진국보다 더 약세다. 다른 선진국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엔도 오늘 154엔 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거기도 지금 한 20년 만에 최고치일 텐데 환율이 이제 그렇게까지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 달러 강세인 거고 그런데 달러 강세의 반대편에 있는 취약한 통화가 한국원, 뭐 일본엔 이런 통화인 거죠. 우리나라의 취약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예, 우리나라 경제의 이제 최대의 문제가 이제 바로 우리 내수 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됐던 그 정부의 가계대출 통량 이런 통계 보면 2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출의 절대액이 마이너스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경제 규모가 우리가 한 2,000조 되고 가계부채도 한 2,000조 되는 나라인데 절대적인 그 금액, 대출 잔액이 한 4조씩 5조씩 준다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디레버리징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연쇄적인 부실화로 가게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내수는 굉장히 만성적인 좀 빈혈 상태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좀 잘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말에 작년 연말에 환율 1,200원대도 가고 그러는 건데 아이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 나서 유가 오르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주면 이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제일 먼저 팔겠죠. 왜냐하면 저 나라는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수출 경기 조금만 나빠지는 순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팔 테니까 난 여기서 늦으면 안 돼. 일단 외국인들,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팔 때 나도 가서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좀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너무 커서 경제 불균형이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포착해서 먼저 팔고 나간다. 그렇죠. 뭐 무너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한 방향으로 쏠린다. 한 방향으로 쏠린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저가 매수 이런 게 잘 없는. 그러니까 이 환율 1,400원 레벨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환율 100원 오를 때 삼성전자 순이익이 한 8조 정도 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율 오를 때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팔고 있잖아요. 왜 이러냐? 답이 다 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면 되지. 일단 내가 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가 발생할 환차손, 환율의 평가 손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일단 피하고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즉 소나기는 피하고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아주 옛날에 잠깐 경험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잠깐 월가에서 금융권에 분석하는 일 할 때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문의하는 건 항상 환율이었어요. 제가 또 한국물 쪽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환율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북한하고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전쟁 나는 거나 아니 이런 거를 주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실적은 나중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은 또 내가 보면 약간 후행성이. 네네네. 왜냐하면 실적 이런 거가 좋아질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잘 반영 안 하다가 뒤늦게 반영하는 수도 있고. 근데 보면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환시장은 이 단일한 상품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전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품이니까 이 환율이 오른다.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 그럼 나도 여기 동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거고 이걸 저희들은 이제 금융학계에서는 허딩, 그 양떼 행동이라고. 네네네.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 뛴다면서요.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좀 겁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양떼 행동 말씀하시니까 좀 겁이 저도 갑자기 드는 게 1,400원 넘어서 더 휙 가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작년에 가야 1,450원까지도 장중에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위에 환율 레벨을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환율의 상승 원인이 또 국제 유가 때문이잖아요. 지금 저항선이 없는 상태라는 저 표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 외환시장에 좀 오래 몸담은 기자분 있으신 것 같은 카피라이트인데요. 저희들끼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1,300원 레벨, 1,400원 레벨, 100원씩이니까 중요한 단위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알 거냐고 우리가 물으면 모를걸요, 거기는. 그냥 지금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만 보지 한국 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왔던 차트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여주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국제 수지 통계를 제가 캡처해온 차트인데요. 한번 뭐 찾아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 유가랑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저 국제 유가가 저게 파란 선이 국제 유가인데 왼쪽 축인데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전쟁 공포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달러를 다 선호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그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이제 비상이 되는 이유가 저거죠. 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되게 차트가 좋은 차트인데요. 일단 최근 월별을 보시면 빨간 막대가 상품 수지인데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돼서. 네네. 반대로 이제 서비스 수지는 적자인데 저건 여행 때문에. 여행. 한국 사람들 일본 엄청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 수지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60억 불씩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팔고 나가더라도 한국이 외환보유고 고관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는 나라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왜 파냐라고 물으면 투자자들이 한테 이제 저희가 이런 건 저도 국민연금 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우리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파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팔아놔야 한국 싸질 때 또 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장기 투자자도 일부 있겠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반찬입니다. 부식 저 근처에 있는 이제 우리 메인 디쉬를 이렇게 차려놓으면 상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저런 데 투자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 대리 왜 여기 한국이 투자해서 이렇게 손실이 났어? 죄송합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워처들이 엄청 많은 시장이 아닌,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인데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만 한 종목만 파는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이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좀 비애가 느껴지네요.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소장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1988년부터 시작됐던 10년에 걸치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84년부터 했던 15년 정도에 걸쳤던 코리아 펀드 그리고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그 명성이 있어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나라고 믿을 만한 나라다라는 신뢰가 미국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97년 망하고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투자하던 그 수많은 노장 투자자들이 많이 잘렸어요. 그때 저도 뭐 월가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 백전 노장, 좀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펀드 매니저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와서 한국 곧 회복된다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때문에 나의 커리어는 끝장이 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좀 화풀이하러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가를 달러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고 환율이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네요. 예, 1000포인트가 200포인트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커리어는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쌓아왔던 커리어는 자기는 그냥 자기 커리어를 당신 때문에 망쳤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분노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저는 무슨 죄입니까만은 일단 뭐 마케팅 하러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대신 한국은 다른 아시아의 특히 남쪽에 있는 그때 당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달리 한국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일어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베팅하신다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에 하나의 일종의 낙인이 찍혔죠. 저희들이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낙인이라는 게 어떤 농장에서 크고 있는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걸 뜻합니다. 보통 목에 하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한국 원화는 여기에 이렇게 인두가 찢어져 있습니다. 한번 26년 전, 27년 전에 망했던 나라라고. 그리고 그때 10분의 1 토막 난 나라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 되고 현대자동차가 팔리고 그래도 그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그 모든 평가를 엎을 만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한 세대 조금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그러게요. 다 이렇게 은퇴하시고 그러면 펀드 매니저분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또 그런 날이 되면 우리가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이런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일단 제가 현역으로 있는 이 30년 동안의 흐름을 해서 보면 우리는 약세 통화다. 그리고 위험 자산이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허딩 이펙트가 좀 심해지면은 예컨대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우리 IMF 정부가 개입하면 외환 보유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고정환율이니까 그때 이제 880원 그걸 막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아침에 고시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 탓에 망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고시환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버려둬도 되고 이건 좀 과하다 싶을 때 개입해도 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외환 보유고가 쌓이면 쌓이지 고갈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월 지금 60억에서 80억 불씩 극자가 쌓이고 있는데 더 나가서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한 5천억 불은 안 되고 한 4천억 불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환차익이 엄청나게 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중에 일부만 차익 실현해서 갖고 와도 한 방에 외환시장이 해결되겠죠. 4천억 불이요? 그러면 400조, 우리나라 400조 이렇게 되는? 아니요, 더 되죠. 500조가 500조네. 예, 500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운영 규모가 지금 한 50조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오히려 국민연금 수익률에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영향을 올해 끼치는 수익률 좋을 거네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굉장한 그래서 역설인데. 이제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에 있었던 게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전에는 환해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못 미치게 이런 걸 해놓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시절에 이제 그 환해지를 풀었죠. 그래서 100%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의 가치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상승하거든요. 그로 인해 환차익을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전체 자산의 수익을 안정시키는. 해지에서 이렇게 그걸 없애버리고 위험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돈을 이제 벌도록 만들어놨군요. 그거는 해외 투자가 네. 적을 때나 가능한 거고 네네네. 실제로 5천억 불 되는 환해지 물량, 4천억 불 되는 환해지 물량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거는 웬만한 안 나라 되겠네요. 경제 규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뉴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외환당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뭔가 정부가 지금 환율 관리를 하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다가 시장이 좀 약간 이상할 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상이 뭐냐면 딴 나라 환율이 안정됐는데 우리만 튈 때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개입이 아주 적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만 혼자 들어가면 바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당랑거철. 아니, 정말 그 수레바퀴가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마귀가 이 팔을 들고 있는 날카로운 팔을 들고 있는 꼴이나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게 한국은행이 어리석지 않고요. 한국은행의 이제 개입은 보나마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가 들어갈 때 다른 나라 외환시장 당국들 그리고 미국 연준도 지금 이런 달러 강세가 우리 경제에 적합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겠죠.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만약 하는 총재라면 오늘은 별로 그냥 말만 저렇게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저는 근사한 말 정도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구두 개입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은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해야죠. 한국은행이 포기했나 봐. 그럴 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근데 예컨대 뭐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 사람들 뭐 불안해하겠지만 일단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거나 뭐 이렇게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고 수지가 좋아질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나쁜 점도 있잖아요. 물가는 또 오를 수도 있고. 예, 내수가 이제 망가지죠. 안 그래도 이제 사과 파동, 배 파동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급등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지금 2%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도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네네. 엄청나게 너무 가파르게 줄어드니까. 네, 이럴 땐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는 개입하겠어요. 뭐 정책을 결정하겠어요라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은행의 더군다나 물가 안정 목표의 타겟이 뭐냐면요. 근원 물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헤드라인 인플레예요. 굉장히 큰 실수죠. 이걸 그게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기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하는 총재님 네네네네. 입장에서는 이제 횡액을 입은 꼴이죠. 예, 그 전 하는 총재님 시절에 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이상한 정책을 해놨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어떻게든 어거지로 금리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지금은 역설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내수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될 타이밍인데 식료품 물가 때문에 인하를 못했죠, 4월에. 네네. 여기다 이제 환율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놓쳤죠. 근원 물가가 전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라고 설명하셨던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런 것들을 뺀 거죠. 제외한 한 60% 정도 되는 네, 비중을 네.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을 모아놓은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게 타겟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헤드라인 인플레, 전체 소비자 물가로 타겟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시작됐던 과일 가격의 급등 몇백 프로씩 오르죠. 네네네, 맞아요. 그걸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됐고 이제 여기에 중동 사태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환율 상승하고 유가 오르니까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가 더 오르게 생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내수 경기가 지금 완전히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돈줄을 쪼이면 이거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무대용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거는 거시경제 안정성 차원에선 좋은 건데 어쨌든 가계가 쓸 돈을 갖다가 빚을 갚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일거에 대출 연장이 안 될 때 대출이 어디서 주냐면 이금융권이 줄고 있거든요. 네네.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이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사채 시장으로 가겠는데요. 예, 2002년 카드 위기 그리고 2010년 저축은행 사태 이 두 번에 걸친 가계부채의 급격한 축소가 가져왔던 내수 불황을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즉 외환 시장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어렵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손실 관리 때문에 기업 쪽에서 발생한 부실을 끄겠다고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나마 건전한 가계 쪽에서 대출을 꺼서 그 돈을 가져와서 지금 손실을 어떻게 메워보고 어떻게 거기 지금 큰일 나게 되는데 대출 연장해 주려고 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의 해석은 부동산 PF 사태 같은 것들 제2금융권에서 터졌죠. 이미 터졌는데 부실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딜레버리지 가계부채 쪽을 어떻게든 만기 연장을 있다. 시켜서 여기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사업장이 여기는 건전한데 여기까지 다 망하면 끝장이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사업장 같은데 정말 수익성이 좋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연장 안 되면서 어려워질 지경에 처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연장했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시장에서 신규 차입이 안 되거나 이금융권에 돈이 안 들어가면 가져올 방법은 다른 데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회수할 수 있는 데가 가계부채잖아요. 그러네요. 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쪽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가계부채를 빚을 그렇죠. 담보로 사업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이 아무튼 전체 총괄, 포괄관리, DSR 이런 것 때문에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2금융권 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말에는 또 보험사에서 대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어떤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금융권 가서 대출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끄는 중이다. 거기 대출이 주는 중이다. 큰일 났죠, 지금. 그러면은 저희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은행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데 근원 물가 관리를 한다면 근원 물가에는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뭐 유가가 상승해도 그거는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딱 끊어내고 그렇죠. 뭐 또 내수만 농산물가도 봐야죠. 그렇고 내수만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 물가를 보고 지금 금리 결정을 한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없죠. 거니까. 룰을 어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제2금융권에서 문제는 터지고 있고. 예, 그걸 결국 하는 입장에서 이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이제 2010년, 11년처럼 결국 어디 망해야 금리를 내나 했거든요. 그때는 김중수 총재 시절이었는데. 저축은행 사태. 예, 저축은행 사태 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했죠. 2010년, 11년에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금리 인하를 뭐 연내 금리 인하 뭐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태가 터지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특단의 일이 벌어져서 금리가 인하되는 건 비극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그 전에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하고 주식시장. 환율 오를 때 주가는 좋은 적 없다. 그래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마지막에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하고 코스피 요거 그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주주가 요거 말고요. 다음 그림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아니,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라고 돼 있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요것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파란 선이 코스피, 빨간 선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인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이제 4월 달은 아직 데이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돼 있지만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 아무리 장이 좋아도 빨간선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때 장이 좋아 보이더라도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환율 오를 때하고 조금 시기가 좀 일치하네요. 예, 그리고 네. 환율이 먼저 움직이죠, 대부분. 환율이 먼저. 예, 시장의 조정 전에 먼저 환율이 오르기 시작.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지금도 그렇죠. 지난 3월에 주가 좋았는데 환율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4월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외환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야 실적은 반영됩니다. 왜? 이제 그때 되면 냉정을 찾고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환율에서 삼성전자 이익이 잘 날 것 같은데? 그게 냉정해져야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은 일단 허딩. 예, 누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앞에 절벽인지 뭐 늑대 굴인지 모르지만 일단 뛰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뭔가 이 환율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급등했다가 또 반대로 조금씩 안 오르고 안정되는 때가 와요. 그때 사면 되죠. 그러라고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일은 환율 전망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맨날 미 연준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님이 언제 금리 인하해줄지 그게 환율을 좌우하니까. 지금 그리고 달러도 사실 뭐 안전자산이라서 가치가 오르는 것 같은데 중동전쟁 뭐 확전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금값도 또 오르고 그러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뭐, 관심을 가져가. 그렇죠. 뭐 불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달러 자산 보유할 때 금도 좀 사라고. 그런 게 왜냐하면 주가 빠지면 암만 달러 강세여도 주식 가격 빠지는 게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이랑 미국 주식이랑 가장 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금이거든요. 금하고. 예, 금하고 미국 주식은 또 한 100년에 걸쳐서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주식과 금은 함께 보유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환율 오르면 기분 좋게 이제 차익을 실현하러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언젠가 나중에 이 금 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100년간의 역사를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 예전에 화폐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커머디티로 지위가 떨어진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지는 특수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하고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환율 급등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심각한 국면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금리를 인하하고 사실 언제 돈을 풀지, 오늘 얘기까지 못했습니다만 정부 재정 지출을 조금 확장해야 되는 때는 아닌지, 이런 생각들 좀 해볼 때가 됐다는 그런 시사점을 저는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내일 또 다시 뵙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